변이라는 녀석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변이를 가진 녀석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 변이로 연결되는 거지, 변이가 이렇게 변이가 변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변이는 뭐 된다? 유전이 됩니다. 가지고 태어난. 내가 변이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럼 유전이 되는 거야. 아까 목이 긴, 약간 길게 다른 내 종족들보다 내가 약간 목이 길게 태어났어. 그건 유전이 되는 변이가 되는 거야. 그걸 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줍니다. 변이의 종류입니다.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는 거고, 아까 류현진처럼 나중에 획득한 형질은 유전이 돼야 안 돼요. 유전이 안 되죠. 이걸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유전이 안 되는 녀석을 비유전적 변이라고 불러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아줌마가 이 아줌마야. 이 아줌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야. 카렌족 여인 아줌마. 그죠? 이 카렌족은 아줌마 되게 미녀죠. 미녀의 기준이 이걸 얼마나 많이 꼈냐가 미녀의 기준이래요.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먹을 때마다 이거를 껴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안 끼기 때문에 아마 성인이 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껴나가기 시작했겠죠. 아마 1년에 한 번 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딱 봐도 한 70대처럼 보이니까 한 50개는 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50개 안 돼 보이죠? 이렇게 20개, 30개. 돼 보이네요. 한 20살 때부터 하나씩 끼는 것 같아요. 한 50개 정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한 70대 노인으로 보입니다. 1년에 하나씩 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목이 길어진 것은 후천적으로 변형된 거잖아. 후천적으로 변형이 돼요. 이거는 자식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요? 안 됩니다. 이거 비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전족이라고 해서 발이 작을수록, 들어봤어요? 발이 작을수록 미녀라 그래서 발을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이제 살아갔던 조선시대인가? 고려시대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식에게 전달되진 않죠. 그죠? 자식이 발이 되게 조그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인들이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비유전적 변이에 해당하는 어떤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얘들이야. 옛날에 우리나라 전족해서 카렌족, 맨날 나오는 카렌족 안 쓰고 그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유전적 변이냐 비유전적 변이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건,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입니다. 2번은 진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죠? 1번이 바로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나머지 얘들은 뭐 딱 보는 순간 우리가 이거는 유전적 변이네요. 비유전적 변이네요. 라고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대표적인 머리부터 보면은 유전적 변이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체크 두 가지 할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돌연 변이, 두 번째가 유성 생식 과정에서의 다양한 유전 조작,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변이라는 게 자식에게 왜 나타나냐에 대한 거야. 목이 짧은 기린들 사이에서 목이 긴 기린이 왜 나타났냐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 원인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돌연변이야. 그냥 돌연 변했어. 돌연 변한 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외선을 걔가 좀 그 개를 낳을 때 부모가 전자파에 노출됐다던가 그지? 자외선을 많이 받았다던가 극심한 남편 기린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 또는 몸속에 가지고 있는 어느 나이가 되면 특별한 어떤 형질이 발현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돌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돌연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DNA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겨. 자식에게 새로운 DNA가 생겨나는 거예요. 돌연 변이가 생겨서.
그래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키워드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유전자,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못 긴 기린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새로운 유전자가 다음 자식에게 전달이 돼야 하는데 되죠? 되지. 새로운 유전자니까. 유전자는 전달이 되잖아. 그지? 유전자는 전달되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유전자가 태어나는 게 돌연변이니까 돌연변이는 자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못 긴 기린 자식이 또 다음 못 긴 기린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네. 자, 돌연변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많이 나오는 얘가 이겁니다. 붉은색 딱정벌레 무리 자손 중에서 초록색 딱정벌레가 태어납니다. 안녕, 초록색 딱정벌레. 갑자기 왜 초록색이 나타났냐 했을 때 원인은 뭐다? 그냥 돌연변한 거야.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된 거죠. 돌연변이 나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새로운 초록색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니까 얘가 다른 애랑 교배를 하면은 초록색이 물려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초록색 유전자를 가진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붉은색 딱정벌레 반, 초록색 반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딱정벌레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뭐한다? 다양해진다. 유전적인 어떤 변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하는데 이 돌연변이가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겠구나. 유전 형질이 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색 꽃 유전자고요. 흰색 꽃 유전자입니다. 자주색 꽃 유전자는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들어서 자주색 꽃을 만드는 거고 흰색 꽃 유전자는 흰색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이 자주색 색소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걸 형질이에요. 형질. 형태와 성질.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데 유전자가 다른 거죠. 유전자가 이렇게 둘이 다르면은 이 색소를 많이 만들고 이 색소를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단백질입니다. 이 색소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만들어지지 않냐의 차이인 거야.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유전자는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고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형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의 기능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이 세 가지 흐름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 단백질의 대표적인 녀석은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효소를 많이 만드냐 적게 만드냐 이것을 결정하는 유전자였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네들이 다 빨간색만 살고 있는 빨간색 꽃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만 갖고 있는 딱정벌레였는데 돌연 변이가 생겨서 유전자의 일부가 변화가 되어서 내가 초록색을 만들게 된 거지. 즉 초록색 색깔을 만드는 단백질, 그 초록색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부분이 어디선가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그 생겨난 녀석 때문에 초록색을 만드는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단백질 때문에 그 초록색이라는 형질이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순서랑 같이 접목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어. 그래서 변이가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돌연변이 때문에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돌연변이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돌연 변한 거니까 뭐든지 가능할 수 있겠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생식세포들이 다양하게 조합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되게 다양하게 섞이니까 다양한 유전자가 섞이다 보니까 아주 새로운 특성을 가진 유전자의 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연변이는 새로운 게 생겨난 거고 새로운 게 생겨난 거라고 본다면은 이건 이런 거야. 아빠는 쌍꺼풀이 있는데 엄마는 쌍꺼풀이 없네?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쌍꺼풀이 반은 있고 반은 없고 막 이런 거. 또는 말도 안 되지만 눈이 이렇게 있으면 반만 쌍꺼풀이고 반이 쌍꺼풀이 없어.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없어. 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막 조합되다 보면은 이런 형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이유로 초록색, 빨간색밖에 없던 어떤 그런 딱정벌레 집단에서 이런 이유로 다양한 유전자의 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유전자인 것처럼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이 나타난다는 건 부모가 가진 형질이 합쳐지기 때문이죠. 부모가 가진 어떤 유전자가 합쳐지기 때문이야. 체크해볼게요. 자, 부모가 필요합니다. 유성생식 과정에서만 가능해. 무성생식은 성이 없이 내가 혼자서 자식을 낳는 거잖아.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해요. 유전적으로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무작위 조합의 새로운 조합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야. 유성생식 과정에서만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유전자 조합이 가능하다는 건 당연히 유성생식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암수 생식세포. 예를 들어서 정자와 난자를 의미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 정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들어가요. 1억 마리, 2억 마리가 들어갔을 때 그 중에서 누가 저 난자와 결합할지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라고 쓰면 된다. 무작위 수정한다. 무작위 수정합니다. 이 정자들이 가진 유전종과 다 달라요. 정자가 가진 유전종과 다 다릅니다. 그중에 그중에 어떤 녀석이 난자랑 결합할지 몰라. 그걸 무작위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뭐 유전에 대한 건 좀 뺐으니까 이 무작위 수정까지만 얘기합시다. 무작위로 수정되는 과정 중에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만 정리할게요. 생명과학 1에 가게 되면은 무작위 수정 플러스 무작위적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도 나옵니다. 이 정자, 난자 자체도 만들어질 때 무작위로 배열돼서 무작위로 잘라지기 때문에 그 배열 상태까지도 이제 염색체상으로는 그렇게도 이제 추가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정자, 난자가 무작위로 수정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흰색 털을 가진 녀석과 갈색 털을 가진 녀석이 부모라면은 자식은 이렇게 얼룩무늬를 가진 녀석이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의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고 있죠. 부모로부터 다양한 유전자가 감고해서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진다. 얼룩무늬를 가진 이 녀석들이 태어났다는 건 기본적으로 유성생식 과정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부모와는 다른 형질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 자식들에게는 뭐가 태어났다? 변이가 다양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변이가 있는 거죠. 얘가 일로 변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결혼함으로 해서 무작위적인 조합을 통해서 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변이로 이제 진행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변이가 나타난 거야. 물론 자식을 더 낳다 보면은 흰색 강아지 태어납니다. 자식을 더 낳다 보면은 갈색 강아지도 태어나요. 그냥 이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것도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흰색 유전자를 줘요. 얘가 유전자를 주는데 얘는 색깔을 결정하지 않는 유전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흰색 강아지가 태어난다. 같은 이유로 얘는 색깔을 결정하지 않는 유전자를 주고 얘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준다면 갈색 털을 가진 자식이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식들의 유전자 조합이 다양해지는 겁니다. 쌤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2마리가 있고요. 그냥 이제 이렇게 큰 강아지도 이제 농장에서 키우는 게 있는데 근데 강아지들이 젖꼭지가 10개래요. 10개. 그러니까 10마리까지 낳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키우는 강아지는 젖꼭지가 11개짜리 특이한 변이를 가진 강아지였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강아지는 그 젖꼭지가 10개라서 최대 낳을 수 있는 강아지의 개수가 몇 마리 있어? 10마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강아지가 몇 마리 낳는지 알아요? 11마리 낳았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딱 11개의 젖꼭지를 물고 11마리가 매달려 있는 그거를 쌤이 이제 어쨌든 나중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서 보여줄게요. 중요한 건 젖꼭지 개수도 10개인데 11개 태어났다는 건 변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이유, 돌연변이일 수도 있고요. 유전자의 다양한 조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전자 변이가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쌤이 잠깐 말로만 설명했던 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읽어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기해 줄 텐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도 되게 다양한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염색체가 46개인데 그 중에서 상동 염색체가 뭐 23쌍이 있고 쌍동이라는 게 이거야. 쌍동이라는 게 자, 쌤도 염색체가 46개가 있는데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는 아빠가 준 거고 하나는 엄마가 준 거거든. 근데 모양이 똑같아, 둘이. 모양이 똑같아. 이것을 서로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에서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자식한테 이걸 내가 다 줄 수 있을까? 아니, 이 둘 중에서 누구 줄까? 하다가 아니, 너가 하나 줍니다. 근데 이런 게 몇 쌍이 있어? 46개니까 선택해야 되는 게 23가지를 선택해야 돼. 23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이래요. 46개 염색체가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넌 뭘 주지? 너가 한번 선택. 3, 4번은 또 이번 네가 가. 그죠?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게 23쌍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얘를 줄 수 있고 얘를 줄 수 있잖아. 확률은 2분의 1이죠. 두 번째도 2분의 1이죠. 이걸 다 조합을 하면은 2의 23가지 승, 23승에 대한 어떤 조합, 유전자 조합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저게 내가 만드는 1억 마리, 2억 마리 정자 속에 그 다양한 조합의 생세포가 자식에게 가는데 그 중에 누가 난자와 결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이해가 되죠. 원리는 이해가 되죠. 자, 이러한 원리로 굉장히 다양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양한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하기 때문에 누가 수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위로 수정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조합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핀치.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겁니다. 핀치. 두 개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핀치.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핀치 중 일부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고요. 자, 핀치가 갈라파고스 제도로 날아들었는데 갈라파고스 제도는 다른 말로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돼요. 군도. 우리 군자의 섬도자입니다.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섬이. 엄청나게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게 갈라파고스 제도,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근데 그 섬마다 먹을 게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인장이 많은 섬이 있고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이 있다는 거야. 선인장이 많은 섬에 정착한 핀치새는요. 선인장의 길고 뾰족한 부리를 통해서 선인장을 먹는 건가? 선인장을 먹는 거다. 길고 뾰족한 부리를 통해서 선인장에 물을 빨아먹거나 선인장에 있는 무슨 벌레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겠죠. 선인장에 적합한 부리를 가진 게 살아남게 되고요.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에 있는 섬은 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부셔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부시기 위한 크고 두꺼운 부리, 아주 크고 두꺼운 부리로 쾅쾅 깨야 되니까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새가 그 핀치새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진화를 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변해간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선인장이 많은 섬에도 기본 부리를 가진 핀치들이 살고 있었고 우연히 돌연변이 또는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때문에 아주 약간 길게 태어난 놈도 있었던 거야. 변이가 있었어. 그 중에 누가 살아남아?
이게 살아남는 거야. 걔가 자식을 낳으니까 자꾸 이게 유전적으로 전달돼서 이 섬에는 이렇게 부리가 긴 녀석만 많이 남게 된 거지. 자, 얘가 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가 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은 얘였다가 이 녀석만 살아남았다고 보면 살아남았다. 변화됐다기보다 얘보다는 얘가 더 많이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자연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각 섬마다 핀칫의 부리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그 섬에 맞춰서, 먹이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각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랐다. 자연 선택되었다. 그래서 여러 종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14종의 핀칫새가 현재 살고 있다 정도 키워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강조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낚시질을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문제 풀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느껴질 겁니다.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낚시질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자기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내 상식에 근거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논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혼자 공부할 때. 그래서 어떤 제대로 된 강의를 한번 듣고서 그 다음 혼자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꼭 쌤 강의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강의하는 그런 인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자, 확대경 하나 볼게요.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예인데 지의류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얘기하고 있네요. 시간이 있죠? 자, 여기는 나무가 뭔 색깔이야? 원래 검은색인가요? 검은색 나무인데 밝은 색의 지의류가 지금 덮여있는 나무. 지의류가 뭐냐면 원래는 땅 지자에 의복 의자거든요. 땅을 이렇게 이끼가 초록색 이끼가 막 땅을 쫙 덮고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약간 습한 곳에? 이게 그래서 그런 걸 지의류라고 해요. 지의류. 그리고 지의류를 딱 이게 초록색 이끼가 덮여있네. 되게 습한 곳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지의류를 통해서 이 환경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지의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나무에 그 지의류가 좀 덮여있는 모습이 나무에. 근데 까만 나무에 하얀색 지의류가 덮여있으니까 이 지역의 나무는 이 지의류가 되게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나무가 흰색으로 많이 덮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지역이 맨체스터 지역으로 많이 나와요. 맨체스터. 우리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알죠? 맨체스터. 맨체스터라는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실험했던 어떤 자료를 많이 줄 텐데, 맨체스터 지역이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하얀색 지의류가 많이 덮여있는 나무들이 많았다. 근데 나방의 종류가 졸고 있는 나방과 졸고 있지 않은 나방이 있어요. 저기가 좋은 나방인가? 아무튼 졸고 있지 않은 나방과 좋은 나방이 있어요. 두 나방 중에서 다시 마침 하얀색이네.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어요. 딱 쳐다봐줘요. 너를 쳐다볼 거야.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있습니다. 여기 흰 나방, 검은 나방 붙어 있는 거 보이죠? 흰 나방과 검은 나방이 붙어 있습니다. 하얀색 지리가 덮여 있는 곳에 그때 얘는 자연이야. 자연에 의해서 선택되는 건 누구야? 얘가 찝었다고 선택된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선택된 거야. 헷갈리죠? 자연 선택되는 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환경이 이러한 환경일 때는 지금 까만 건 눈에 잘 띄잖아. 제가 까만 걸 먹습니다. 하얀 건 눈에 안 띄니까 하얀 거는 놔두는 거야. 그래서 자연 선택된 건 누구다? 하얀 게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체스터 지방의 현재는 하얀 나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환경을 상상해 주면 돼요. 자연 선택된 게 누구다? 흰 나방이야. 얘가 자연이 얘를 선택했다 그래서 까만 나방 먹고 있으니까 까만 나방이 자연 선택되었어 이러면 안 돼요.
자연 선택된 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흰 나방이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지의류가 사라져 나무 줄기에 어두운 색이 드러났다고 돼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맨체스터 지방이 산업혁명을 합니다. 산업혁명 즈음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해물질이 겁나 많이, 그죠? 공해물질이 굉장히 많이 공업단지가 형성이 됨으로 해서 공해물질이 있으면 이 하얀색 지류가 살아남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얀색 지류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원래 색깔인 검은색 나무가 약간 어두운색 나무가 드러나게 된 거지. 그렇게 됐더니 이제는 누가 눈에 잘 띄어요? 하얀색 나방이 눈에 잘 띄죠? 하얀색 나방이 그래서 죽게 되고 남아있던 검은색 나방들이 이제 자연 선택되게 된 겁니다. 즉, 자연 선택은 정해진 거야, 정해지지 않은 거야?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자연 선택이란 환경에 맞춰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걸 먹느라고 높은, 목이 긴 기린들이 자연 선택되어 살고 있지만 환경이 변해서 막 풀밭, 엄청나게 많은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환경에 기린을 갖다 놔요. 그리고 한 200만 년을 넘깁니다. 한 10,0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린의 목이 다시 짧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래 걸 먹어야 되니까, 그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변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 선택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예도 한번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예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재밌는 예. 아까 재밌는 거 2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특이한 건 아까 2개 설명을 다 했어. 특이한 거는, 아까 그 종과 종이 다를 때 생식력을 갖지 않은 종이 태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다윈의 진화론이, 뭐죠? 제국주의의 출현을 초래했다라는 어떤 특이한 점들을 얘기했다면, 여기는 좀 재밌는 내용일까요? 완전 재밌는 내용일 수 있는데, 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표가 시험 문제에 거의 100%, 200% 나옵니다. 이 표를 잘 봐봐.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표가 뭐냐면,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가 출몰한 지역입니다.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적혈구는 원반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정상 적혈구. 근데 약간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기역자 모양으로 바뀐 거야. 기역자 모양을 첫 번째 난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한자어로 겸형이라고 해요. 난 모양은 겸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또는 겸형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불러요. 왜 빈혈증이라고 부르냐면 정상적 혈구는 굉장히 많은 산소를 날라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산소를 날라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래 이게 하나하나 세포잖아. 세포는 핵을 가지고 있죠. 핵이 있어서 원래 이 적혈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요딴 모양으로 태어나요. 이런 모양으로. 둥글게 태어납니다. 근데 나중에 더 많은 산소를 나르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자기 모양을 바꿔 핵을 없애버립니다. 적혈구는 그래서 핵이 퇴화된 녀석이 적혈구. 왜? 산소 운반 능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근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될까? 산소 운반이 거의 잘 안 돼요.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이 머리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빈혈, 어지러운 증상이 빈혈입니다. 그래서 악성 빈혈이 걸려요. 악성 빈혈. 되게 심한 빈혈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돼요.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에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어요.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거죠. 빈혈에 시달리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오른쪽 그래프예요.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단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여기인데 그 지역에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오른쪽 그래프에 맞춰서 왼쪽 그래프 해석합니다. 자,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면 말라리아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많이 죽는데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살더라도 말라리아가 막 극성이니까 거긴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아야 정상이잖아. 인구 분포가 아예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분명히 살고 있고 그 인구들이 대부분 뭘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넌 정상이야. 정상이야. 나만 해봐. 맨날 어지러워. 근데 말라리아를 옮겨주는 건 모기입니다. 모기가 둘 다 물었어. 안타깝게 정상인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나는 안 죽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집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니까 말라리아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처음에는 여기 이 지역에 정상인 사람도 살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도 같이 살았겠죠. 같이 살았어. 잘 살고 있었어. 너 맨날 어지럽냐 괜찮냐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말라리아가 확 닥친 거예요. 들이닥친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정상 다 죽고 누구만 살아남는 거야? 남모양 적혈구인 사람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가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왜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을 지금 설명해 준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굉장히 원래는 생존에 분리해서 원래는 일반적으로 되게 드물게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많은 빈도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유가 말라리아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만 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음 자식에게 전달도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과 좀 다른 게 이런 거야. 상식적으로는 남모양 적혈구가 좋은 거야? 정상 적혈구가 좋은 거야? 일단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얘가 좋은 거죠. 누가 자연 선택되는 것이다? 정상 적혈구가 자연 선택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서 말라리아 발생 지역이라는 환경으로 바뀐다면 누가 자연 선택되는 거야?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 선택되는 거죠. 아까 위에서 봤던 하얀 나방, 까만 나방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환경이 변하면 자연 선택되는 형질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이거 체크하세요. 여기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모기가 말라리아라는 원충도 체크, 원충이 뭐냐면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냥 작은 생물이에요. 작은 생물을 원충. 모기가 이 빨대 같은 거 뭐냐? 침을 통해서 작은 생물을 사람한테 옮깁니다. 그 작은 생물이 이제 관해서 증식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원충이라는 키워드하고 모기라는 키워드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시험 문제에 200% 나오는 또 다른 예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낚입니다. 왜 낚이냐면 이런 처음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처음 상태. 이렇게 자연에 또는 내 몸속에 이렇게 초록색 세균도 살고 있고 보라색 세균도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세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파. 그런데 아프면 뭐 먹는잖아요. 세균 때문에 아프면 항생제를 먹습니다.
항생제 처방 맞으면 세균이 못 사는 환경, 세균이 더 이상 증식할 수 없게끔 항생제를 먹는 거예요. 항생제의 대표적인 것은 푸른 곰팡이로 만든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이 세균들이 살아가려면 세포벽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페니실린은 그 세포벽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니실린 먹으면 우리 동물 세포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저 세균들만 못 살게 만드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먹으면 우리한테는 아무 이상이 없고 세균들만 죽어나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세균들이 많이 번식해서 아파. 그래서 항생제를 먹었어. 그랬더니 그 항생제 때문에 죽은 게 누구야? 보라색이야? 초록색이야? 초록색이 죽어나가죠? 초록색이. 이 항생제는 누구를 죽이는 항생제였던 거야? 초록색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였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일시적으로 안 아파요. 그죠? 많은 세균이 죽었으니까. 일시적으로 안 아픕니다. 안 아픈데 이 남아있는 이 보라색 세균들이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건 되게 많은데 내 경쟁자들이 다 죽었네? 보라색 세균들끼리 또 교배를 해서, 그죠? 교배 안 할 수 있겠다. 세균이니까. 보라색 세균이 또 증식을 합니다. 이분법이 뭐 증식을 막 해서 보라색 세균의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아파! 또 아파! 또 아프지? 그 약 어딨지? 또 먹어. 그 약. 저번에 먹었던 그 약을 또 먹어. 그 항생제 또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몸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왜? 그 약은 초록색 세균만 죽이는 녀석이거든요. 보라색은 안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같은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바꿔준다. 그리고 페니실린만 세상에 존재한다면 사람은 또 멸종했을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 말고 또 다른 항생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굉장히 더 많은 항생제의 종류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내 몸속에 초록색 세균만 살고 있었는데 점점 진화해서 점점 변이가 일어나서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라고.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한 게 아니야. 그죠? 보라색은 원래 있었다고. 보라색 원래 있었어. 그지? 원래 있던 보라색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증식한 것 뿐입니다. 초록색이 보라색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변이는 처음부터 있었다. 변이는 처음부터 있었다. 체크. 항생제 내성 세균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원래. 항생제 내성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다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지금 없는 세균들만 살다가 항생제를 자꾸 먹다 보니까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 세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세균은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걔네가 살아남아서 증식된 것 뿐이지 얘가 일로 변화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낚시질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항생제 내성 세균만 모델였다. 자연 선택된 거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오히려 자연 선택된 겁니다. 항생제라는 환경, 항생제 사용이라는 환경에서는 누가 자연 선택된 것이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저 세균이 자연 선택된 겁니다. 오케이? 자연 선택된 겁니다. 오랜만에 수업 들으니까 힘들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 힘들지 좀.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만 주의해주면 되겠고, 이게 모형에 대한 실험이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그래서 마무리. 지구의 환경은 계속해서 변해왔죠. 지구의 환경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산칸브리아대, 고생들, 중생들, 신생들 거치면서 지구 환경이 자꾸 변해오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춰서 자연 선택도 다 다르게 일어났겠죠?
자연 선택이 다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남았겠네요. 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요. 자연 선택의 방향도 자꾸 달라져 왔겠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자연 선택되고, 그에 맞춰서 자연 선택이 일어나서 다양한 생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변이가 일어난다라는 표현보다는 변이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배웠고요. 일단 269쪽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되게 쉬운 파트인 것 같은데 되게 어렵죠. 되게 만만하게 맞다가 당하는 파트가 여기에 그래서